마음이 출현하기 위해서도 2개 이상의 브레인이 필요하다. 2개 이상 브레인이 있어야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요. 결국은 지금 브레인 과학이나 생물학도 사회하고 접목하기 시작합니다. 사회를 빼버리고 나면 이 모든 관계가 사라져 버려요. 네, 5분 뚝딱 철학의 김필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박문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좋은 얘기들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찌 보면 이 브레인 사이언스랑도 관련이 돼 있고, 어찌 보면 이제 물리학의 본질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형이상학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요. 철학에서는 형이상학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문제, 그게 바로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시간에 대한 철학적 관점이 3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뉴턴의 시간과 공간론은 시간을 어떤 실체로 보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입자들이 운동을 하는 어떤 그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시간, 공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라이프니츠는 시간과 공간은 물질 사이의 관계라고 봤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은 빅뱅 이전에 뭐 하고 있었냐,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에 뭐 하고 있었냐 라고 물었을 때 그건 질문이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시간과 공간은 물질과 함께 생겨났으니까. 시간과 공간은 물질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빅뱅 이전이라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제 라는 이제 대답을 했고, 3번째 입장은 이제 칸트인데, 칸트는 시간과 공간 네 머릿속에서 나온 거야 라는 입장이거든요. 이 대상 세계에는 시간이 없어.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감각 자료를 받아들일 때 촉발한다라고 하는데, 받아들일 때 시간과 공간의 형식으로서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찌 보면 3번째 입장 내지는 2번째 입장도 이 브레인 사이언스 입장에서는 조금 유사한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물리학적으로 시간에 대한 논쟁, 아직 인류는 미지의 영역이죠. 시간이란 의식이 분명히 있거든요. 시간의 의식은 있다, 그죠? 시간의 의식은 의심할 수 없죠. 그렇죠. 그건 명확히 우리 브레인 속에서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문제는 대부분 이런 사고를 전개하거나 공부하는 모든 학인들이 그 궁극의 문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꿈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인류의 과학이 참 묘한 게 뭐냐면 계속 공략을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게 이 브레인 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큰 범주들이 있느냐 하면, 맨 처음에 가장 큰 범주는 실제, 리얼리티. 그거는 이제 자연이 대표하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 밝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는 있다는 거예요. 원자로 구성된 실제는 있고, 실제하는 거죠. 실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가정, if, 최근 버전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각,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인지작용. 그래서 실제, 가정, 지각, 인지 4개를 설정했잖아요. 근데 이 4개 상하정을 막 이렇게 얼추러기를 해도 해결 안 되는 무엇이 또 있어요. 그걸 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포괄하는 게 뭐냐면 그게 관계예요. 관계예요. 자, 그래서 브레인은 실제를 다루는 게 아니죠. 실제의 세계는, 실제는 반드시 스텝을 하고 정확해야 돼요. 근데 브레인은 정확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기관이에요. 자, 여기 무슨 말이냐 하면, 브레인은 오직 관심 있는 게 살아남는 것, 유용한 거냐 아니냐, 이게 지표이기 때문에 가상을 만들었다 그랬잖아. 100% 가상이라는 게 오늘 강의 주제였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지각을 조금 터치하는 게 중요해요. 모든 지각은 과거 지각의 표상이다라는 말을 해요. 표상이 이 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그러면 리라는 건 반복한다는 말이고,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죠. 자, 소설을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지각이거든요.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말이 지각이거든요. 자,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 머릿속에 자음 모음을 미리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를 내가 책을 보면서 네 프레젠테이션 한다는 거예요. 그걸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상이란 말이 브레인과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그러면 기억은 표상이냐 아니냐 애들 많이 강조하는데 기억은 표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상이 아니란 말 속에는 우발성, 우연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상이 아니다는 말은 동적 다이나믹스란 말이라고 현상이란 말하고 비슷해요. 자, 오케이. 그러면 지각은 표상이라는 거예요. 뭐의 표상이냐면 모든 지각은 과거 지각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맨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현재가 미래에 속해 있을까요? 아닐까를 물으면 미래를 벡터하살표로 표시할 수 있잖아요. 시간의 방향. 미래의 시작이라는 얘기. 그렇죠. 현재는 미래에 속해요. 시작점으로 속해요. 그러면 현재는 과거에 속할까? 끝점으로 속해요. 홍화사에서. 현재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예. 사실은 현재는 두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현재는 과거와 미래, 중간, 예. 경계. 경계는 원래 두께가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 현재는 개념적으로만 있는 거죠. 맞아. 그 현재를 다루는 기억을 자극계획을. 예. 예. 그럼 현재를 장악하고 현재를 잘 처리한다는 말은 미래의 방향이 정확해질 수 있고 과거가 완결될 수가 있죠. 그러면 과거에서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가는데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과거와 미래는 동시에 만들어진다. 현재를 통해서. 과거가 현재를 통해서 완결이 되고 미래를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행동은 반드시 현재에서 미래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로 향하지 않죠. 우리의 생각은 항상 미래를 향하죠. 이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미래로 갈 때 헷갈리지 않고 가는 전체 메커니즘을 예측이라고 그래요. 그럼 예측이 투영하지 않으면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은 미래로 가잖아요. 그렇게 반드시 예측을 통과해야만이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뇌과학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행동은 예측의 자기 실현 과정이다. 놀랍죠? 심지어 운동조차도 행동조차도 예측의 부분 집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본 글 중에 그 인간의 행동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쓴 책을 본 적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자기 예측. 내가 스스로 예측합니다. 예측을 증명을 해보이는 과정이라. 그렇죠. 자기 예측의 실현 과정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도 예측의 한 형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 거는 내가 사실은 미래에 어떤 예측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실현하는 과정이었던 그렇죠. 거네요. 이 말이 무슨 황당한 이야기 아니고 우리의 행동은 오직 예측이라는 스치라이트가 비친 그 길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게 예측을 못하는 시스템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가 있다. 그게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우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들어오는 감각은 다 우연인 거예요. 그걸 필연적으로 내면하는 거네요. 내면해야 되죠. 그래서 바로 생명의 진화는 뭐냐면 외부의 우연을 내부의 필연으로 바꾸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우연을 내부의 필연으로 어떻게 바꾸는가? 그게 바로 조건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조건으로서 이걸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바로 가정입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이 점이 세포로 보면 좀 명확해지는데, 자, 세포가 이 자연에서 출현했잖아요. 이 세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연한테서 에너지하고 공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세포는 자연한테 독자적으로 되면 이게 자연이면 하나의 원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연하고 분리되잖아요. 자연하고 분리되면 둘이 됐죠. 둘이 되면 야는 굶어 죽어요. 에너지하고 자연에서 에너지하고 공간하고 확보해야 되잖아요. 확보를 못 받아들이니까 죽어요. 그러면 둘인데 다르지 않아야 돼요. 다르지 않으려면 하나면 되면 되죠. 그럼 이거 열어주면 되죠. 그럼 이 전체하고 하나가 됐죠. 그럼 나는 사라지죠. 하나가 되면 자연이죠. 둘이 되면 생명이 되는데 굶어 죽죠. 열려갖고 하나가 됐죠. 하나가 되면 자연이죠. 생명이 없죠. 하나가 됐는데 같이 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둘인데 다르지 않고 하나인데 같이 안아야 돼요.
그걸 구현한 게 세포입니다. 세포는 막이 이중막이잖아요. 네. 그럼 내가 간단히 모델링 해볼게요. 네. 세포막이 2개 막입니다. 2개 막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 몸을 감싸면 안이 생명체잖아요. 세포잖아요. 그럼 바깥이 자연이잖아요. 생명의 막은 이중막으로 2개 막이죠. 자, 그러면 하나인 동시에 2개인 걸 내가 구현해 볼게요. 자, 내가 이쪽이 세포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살아가려면 에너지를 얻어야 되죠. 먹이를 먹여야 되죠. 그러면 저쪽에서 영양물질이 들어와요.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되죠? 문을 열어줘야 되죠. 됐죠? 그러면 영양물질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독성물질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럼 막아야 되죠. 그 다음 영양물질이 좀 열어줘야 되죠. 열어주면 하나가 됐죠, 자연하고. 그 다음 독성물질이 좀 막았죠. 둘이 됐죠. 내가 필요한 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때는 하나가 되면 되죠. 그 다음에 거부할 때는 막으면 되죠. 근데, 자, 보세요. 막고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포막이 확률로 합니다. 됐죠? 그러면 저쪽에 도가사를 쏘면 이렇게 막으면 되죠. 영양물질, 필요한 물질이 들어오면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확률적 바이브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동적 다이나믹스를. 그러니까 보세요. 영양물질이 들어오냐, 독성물질이 들어오냐가 바로 조건이죠. 세포막은 뭐냐면, 생명은 뭐냐면, 조건별로 상태를 바꾸는 거.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우연을 내부의 필연으로 바꾸는 거. 받아들일 거 받아들일 거 독성물질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조건이라 그래요. 그 조건이 우리의 브레인에서 일어나는 그걸 가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생명체가 바로 조건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이 뭐냐 하면 그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지각도 가정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드디어서 이제 심각한 이야기 시작되는 거예요. 지각이 그냥 일어날 수가 없고, 지각은 항상 어떤 조건 하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간단히 다른 이야기 줄게요. 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갔어. 굉장히 친한 사람인데. 그럼 내가 가서, 저 사람 너한테 화가 났나? 내가 무슨 싫은 소리 했나? 바로 뭘 하고 있죠? 내가 조건을 찾고 있잖아. 왜 조건을 찾을까요? 바로 저 사람의 행동을 내가 지각했잖아요. 그 지각은 반드시 조건 하에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암암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소나 시간에 따라서 조건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센스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저 사람의 행동에 조건이 뭔가를 빨리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주장을 하거나 어떤 걸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그게 어떤 조건 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가정은 무의식상에 작동하기 때문에 가정을 지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지각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우리는 하나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가정하고 지각을 하는데 항상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래서 물리학이 생긴 게 뭐냐 하면 뉴턴 역학까지는 에너지가 연속으로 봤던 거예요. 누구나 물리학자들은 에너지가 연속이라는 가정을 했던 거예요. 그 가정은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거다 메스를 가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의심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막스 프랑크가 바로 그 가정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알죠? 그래서 맨 처음 시간에 제가 브레인은 안 쉬나요? 얘기를 했을 때. 좋네요. 브레인은 원래 안 쉬는 건데 나는 쉰다라고 가정해서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브레인과학이 크게 밝혀내는 거는 우리가 뭐 이제 노력을 한 10년쯤 했는데 결과가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가정 자체가 잘못됐다.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다는. 에너지가 연속이라고 아무 가정이 바뀌지 않으면 양자역학이 나올 수 있나요? 에너지가 연속이라는 가정이 뉴턴 시대부터 아주 공고하게 있었는데 그 막스 프랑크가 에너지는 불연속이라는 가정으로 바꾸면서 심지어 막스 프랑크는 무덤에 가는 순간까지도 자기가 했던 그 가정을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을 바꿈으로 해서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출현했잖아요. 여기 이제 한 개인의 이야기를 돌리면 궁극적으로 왜 창의적인 질문을 못 하느냐. 바로 가정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바로 지각하고 질문까지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갖고 회의에 임하지 말고 내가 지금 토론하고 있는 이 가정을 의심하라. 그러면 새로운 영역이 열려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지각, 정신작용은 조건, 다시 말해 가정하에 전개되는 겁니다. 꿈에도 그 가정을 의심하지 않아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푸코가 말하는 에피스템의 개념이 뭐냐면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갖고 있는 그 지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종의 지식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게 이상하다는 걸
그냥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인다라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시대가 바뀌면서 그 가정이 바뀌는데 그 지식이 바뀐다는 거에서 16세기에는 16세기 에피스테마가 있고 17세기에는 17세기 에피스테마가 있고 19세기에는 19세기의 에피스테마가 있다는 그 에피스테마의 창으로 세계를 보는데 정작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창으로 세계를 보고 있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의식적인 가정을 하는 거죠. 예. 가정을 안 보이기 때문에 가정이 형성이 되고 나머지 지각이나 많은 작용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건드리기 전에는 그 방향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감각에서 시각이든 청각, 특히 시각 쪽에서 들어오는 거는 범주화되고 개념화돼요. 그런데 운동은 개념화가 잘 안 돼요. 저기 박사님, 제가 중간에 죄송한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좋아요. 예, 그게 뭐냐면 그 헬렌 켈러 있잖아요. 예, 헬렌 켈러는 이제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렌 켈러 전기를 보면 그 자기가 물이라는 개념을 얻는 과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물가에서 손 이렇게 물 그렇죠. 떨어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시는 물하고 같은 물이라는 걸 그거를 이제 그 선생이 촉수화 손으로 이렇게 하는 수화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걸 이제 가르쳐줘서 그때 이게 물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과정이 있는데 저는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약간 놀랐던 게 우리가 어떤 시각적 경험을 하면서 이거와 이거의 공통점을 놓고 이것도 사과 이것도 사과 그래서 개념화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대상 세계를 어떻게 개념화해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수 있었지? 라는 의심이 잠깐 들었거든요. 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촉각이든 그 감각이잖아요. 감각은 범주화됩니다. 촉각도 범주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줄까요? 촉각이 범주화된 게 점자판 있잖아요. 그러네요. 되죠. 범주화 다 됩니다. 감각은 기본적으로 이미지로 처리하기 때문에 촉각 이미지든 시각 이미지든 청각 이미지든 우리 브레인을 공부해보면 위로 올라가면 다 범주화되고 이미지로 바뀝니다. 됐죠? 어쨌든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이미지가 아니라 청각도 이미지고 촉각도 이미지고 이미지들은 어쨌든 범주화가 된다. 그렇죠. 범주화가 되면 개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범주화가 되면 유사성을 찾게 돼요. 유사성을 찾는 게 바로 범주화 되잖아요. 됐는데 범주화 되게 어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욕망은 범주화가 안 돼요. 욕망은 범주화가 어려워요. 물론 뭐 조금 굳이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는데 운동하고 욕망은 범주화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운동도 범주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습관 운동 일부 있긴 하죠. 일부 있는데 요거 좀 결이 다른 건데 그러나 그 감각은 무조건 기착점이 이미지로 바뀝니다. 시각 이미지하고 청각 이미지를 결합해서 상징이라는 언어로까지 올라가잖아요. 궁극적으로 욕망은 범주화가 어려워요. 욕망은 왜 범주화가 어렵냐 하면 욕망의 뿌리는 어디겠어요? 도파민이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럼 도파민은 예측이 깨진다 나온댔죠. 그럼 예측이 100% 깨지는 사건은 뭐죠? 우연이잖아요. 우연은 범주화할 수 없죠. 놀랍죠? 결국은 자연을 대표하는 이 우연성이라는 거 그걸 이제 수학에서 확률이라 봐요. 우연을 다루는 학문이 확률이고, 그럼 자연과학에서는 궁극적으로 입자 물리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확률 밀도의 흐름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입자 물리학 박사과정 쯤에 전부 확률 밀도를 계산하는 겁니다.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양자역학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양자역학에서는. 결국은 그 확률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자연의 근본이 확률입니다. 그래서 확률이 바로 뭐냐 하면 이쪽에서 가정으로 바뀐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관계라는 건 어디 쪽으로 들어가느냐 하면 확률적 이 랜덤니스가 이 난무하는 이 세계에서 여기서 뭔가 생성되는 이 관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관계는 연산입니다. 그럼 더하기 연산은 2, 5하고 3을 더하면 8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는 실제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이게. 잠깐만요. 실제보다 앞선다? 관계가. 그렇죠. 관계가 실제를 만드는 걸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보세요. 자, 이 3 플러스 5를 할 때 3이라는 거하고 5라는 거는 아이디어란 실제로 보면 사과가 3개, 사과가 5개라면 실제라 보면 그 관계, 더하기라는 관계를 통해서 사과 8개라는 다른 새로운 걸 만드는 거죠. 그럼 사과 8개는 실제죠. 그러니까 관계를 통해서 실제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관계의 가장 구체적인 거는 계산입니다. 연산이잖아요. 그러면 인류가 지금 AI 혁명을 일으켰던 실리콘 테크놀로지잖아요. 그러면 이 반도체라는 거는 뭐냐면, 반도체라는 거는 인간의 인지 시스템이 실리콘이라는 광물 결정 속으로 스며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무슨 과정으로 스며 들어가냐면, 궁극적으로 반도체 메모리 칩은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계산은 연산이고, 연산은 관계라 보면,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 무생물인 반도체 속에 있는 전자들의 흐름을 통해서 계산을 했잖아요. 계산은 관계잖아요. 그럼 관계는 뭐냐면, 실제냐, 자연이냐, 가상이냐, 이 모든 것도 계산을 통해서, 계산이란 관계를 통해서 투영된 두 개의 다른 상태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 가상이 같은 거네요. 예. 결국은. 예. 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관계 측면으로 실제나 가상이랑 같은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바로 가상을 만든 실리콘 속에도 계산을 했고, 우리는 계산을 인간의 관계가 브레인만 하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계산은 인간 브레인 아무 관련 없는 바로 반도체 전자 회로에서 전자가 흐르면서 계산을 했잖아요. 우리보다 더 빨리 계산하잖아요. 그럼 계산은 연산이고, 연산에서는 새로운 결과가 나오잖아요. 새로운 실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실제는 어디서 왔냐면 연산에서 나왔고, 연산은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관계가, 그러니까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브레인에서 관계는 뭐냐면 비교, 예측, 추론, 판단이 전부 다 관계라는 거예요. 그럼 관계는 특징은 정확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는 뭐냐면, 그 관계가 바뀌면 결과는 항상 바뀌는 거예요. 절대값은 의미가 없죠. 그렇죠. 관계된 관계의 비율로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브레인 과학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게 핵심으로 들어옵니다. 브레인은 전적으로 관계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럼 그 관계가 바로 뭐냐면, 관계는 차이입니다. 주로 연산에서 빼기를 보면 돼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를 보느냐 하면, 디퍼런스를 본다는 거예요. 소리는 기계적 미케니컬 에너지의 차이죠. 맛하고 냄새는 케미컬 에너지의 차이죠. 시각은 포톤 분포의 차이죠. 망막이 맺히는. 그러면 포톤 에너지의 차이가 바로 시각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많이 다루는. 너무 있죠. 그래. 내가 너무 지금 큰일 났다. 이거 게임 중요한 이야기하는데. 그래. 같이 보시죠. 자, 요거 지금 난리입니다. 우리 브레인은 관계를 처리하는 기계입니다. 그 증거가 이제 속속들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눈이 시각을 보잖아요. 시각은 빛 에너지 차이를 찾잖아요. 그러면 눈만 마취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눈동자 움직임만 딱 고정해요. 나머지 모든 정신장은 정상이에요. 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이 6개인데, 이 6개 근육을 동시에 마비시킬 수 있어요. 마비시키면 눈동자가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앞에 환하게 조명 비추고 어떤 이미지를 보여줘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못 보는 모양이네요. 예. 처음에는 보여요. 근데 조금 지나면 차이가 없으니까. 희미해지고, 그 다음에 깜깜해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차이가 없는 건 안 보는 거죠. 그렇죠. 이걸 그 유명한 마이크로 사카딕이라고 그래요. 안구 이렇게 거칠게 도약하는 거 말고도 마이크로 싹 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은 안구가 부들부들 살짝 떨면서 그 초점이 달라짐에 따라서 밝고 어둠의 차이를 보고 대상을 인식한다는 얘기네요. 그 대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조차 딱 고정시키고 이 이미지를 보여줘도 이미지가 컴컴해지고 사라져버려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브레인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머신인 거죠. 그래서 브레인은 어떤 절대값이 관심이 없고, 오직 관계. 그럼 그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회고. 그래서 관계에 흔들림이 없고, 관계를 매 순간 잘 해갖고 꿈을 달성하는 거예요.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브레인이 모든 관계를 적절하게 스위칭한다는 거예요. 가장 위에 있는 건 관계예요. 그래서 존재는 관계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존재는 관계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리얼 자연하고 가상 세계도 관계의 두 가지 측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로서 다 통합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여기서 관계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상관관계, 인간관계, 수반관계, 이런 관계 중에 자연에서 독보적인 관계는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는 뭐냐면 반드시 필연성을 동반하잖아요. 인과관계 가장 중요한 거는
결과가 원인을 앞설 수 없다는 그 수소 관계잖아요. 이 수소 관계가 브레인 안에 들어와서 시간의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자연에서 우리가 훔쳐온 관계는 뭐냐면 인과관계를 훔쳐왔어요. 그 바로 자연에서 갖고 있는 인과관계를 통해서 시간의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인과관계는 바로 핵심 변화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대상이 관계라면 반드시 하나만 관계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브레인 과학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마음이 출현하기 위해서도 2개 이상의 브레인이 필요하다. 2개 이상 브레인이 있어야 관계가 성립이 되니까요. 결국은 지금 브레인 과학이나 생물학도 상당히 사회하고 접목하기 시작합니다. 사회를 빼버리고 나면 이 모든 관계가 사라져버려요. 사회가 만들어준 언어적 관계는 맥락이라 그러죠. 맥락이다, 관계다, 사회다 이런 말 속에 있는 거는 우리는 사실은 존재보다 더 위에 있는 거는 관계라는 존재는 관계의 연산에서 언제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만들어내는 실제적 그게 뭐냐면 바로 자연이고 그 자연 속에서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자연에 의해서 촉발됐지만은 자연하고 완전히 다른 내면의 세계를 만들어냈는데 바로 자연에서 뭘 훔쳐와서 만들 수 있었냐면 자연의 인과관계를 브레인이 내면화했다는 거예요. 자연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필연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자연의 인과관계를 내면화해서 예측이라는 필연성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이라는 서치라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꿈을 달성할 수 있는 시간을 흘러가게끔 하는 그런 존재가 됐고 그게 바로 과거와 미래가 현재를 통해서 동시에 만들어진다. 그래서 현재에서 정합적으로 살아가는 그 기억을 자극기억이라고 자극기억이 원활하면 미래는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 놀랍습니다. 약간 이제 철학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칸트의 시간 이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칸트는 우리가 시간 개념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상세계는 인과관계가 없는데 인간이 인과관계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박사님 말씀은 자연 속에서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시간의식을 갖게 된다. 뭐 어떻게 보면 방향은 반대지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인과관계와 시간과 이렇게 그 연결된다는 그 매개체가 바로 예측이에요. 왜 예측을 할 수 있었냐면 자연에서는 기본적으로 랜덤, 우연성이 폭발하고 있는데 자연 속에서 인과관계로 된 그걸 모델링한 거예요. 그럼 인과관계는 그 예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예측을 통해서 미래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박사님 모시고 여러 말씀 들었는데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배웠고,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뇌과학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을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질문이 이것 말고도 많이 있었어요. 자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자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시간 공간 얘기도 좀 더 하고 싶었고 한데, 다음에 한번 또 나와주실 거죠? 좋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너무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큰 문만 열어놔놓고 이제 물리 세계, 생물의 세계 이게 다 연결해야 되는 거.